안녕하세요. 국제시사문예지 파도의 김동규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군사 전문가이신 최승병 박사님 모시고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승병입니다. 이 중국 인민해방군, 우리 옆에 있는 굉장히 강력한 세력으로서 우리가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6.25 전쟁부터 다시 또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패권 전쟁하고 채권 경쟁한다 그러면은 자기들은 분명히 전쟁해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안 해본 게 아니고 미국하고 분명히 싸워봤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는 굉장히 어리었을 때 나라 국가 만들고 나서 금방 만들어진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미국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무성분을 해봤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른바 항미 원조 전쟁, 미국에 맞서서 조선반도를 도왔던 전쟁이 있다 하면서 그 최근에도 영화 많이 만들었잖아요. 미국이라 그러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완전히 이 숙련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중국군이 단지 숫자만 가지고 된 건 아닐 거라 보거든요. 굉장히 좋은 전략들, 전술들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중국이 이 항미 원조 전쟁을 굉장히 계속 강조하고 있죠. 특히 요즘처럼 미중 패권이 강화되니까 우리는 그 세계 최강 미국에 꿀리지 않고 싸웠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데, 이걸 항상 들을 때마다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그걸 겁니다. 중국이 강조하는 그 우리 6.25 전쟁에서의 전투들이랑 우리가 배워온 주요 전투들이랑은 달라요. 중국에서는 자기들이 좀 더 승리한 쪽을 더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사실 6.25 전쟁 많이 가르치지도 않지만은 우리가 승리한 거 위주로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인식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중국에서 가장 널리 이제 선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진호 전투 같은 거. 그렇죠. 미 해병 1사단이 그 당시에 함흥에서부터 출발해갖고 개마고원으로 들어와서 쭉 이제 압록강, 두만강으로 진격하다가 거기서 중공군이 대거 와서 패배한 건 아니지만 어쨌건 격퇴당했거든요. 그렇죠. 해남철수로. 망신이죠, 사실. 그 당시에 미군이 그럼 어떻게 이렇게 중공군한테 졌냐라는 걸 얘기해 본다면, 첫 번째는 방심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 당시 메가더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까지 1950년 12월까지 우리가 완전히 한반도를 석권할 수 있다는 너무 자신감에 휩싸여갖고 중공군이 참전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들을 다 무시해버리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중공군이 그 당시에 병참 준비가 거의 안 돼 있긴 했지만은 그 당시 국공내전을 통해서 그렇게 없는 상황에서도 강인하게 행군할 수 있는 그런 중공군의 능력을 우리가 간과한 겁니다. 서부전선이 큰 문제였죠. 평안도 쪽에서, 그쪽이 아무래도 주공점이었는데 그쪽에서 펑또와이가 철저하게 은폐하면서 야간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런 산 중턱을 타고 와갖고 이 미군의 배후, 그리고 또 미군은 기계화가 잘 돼 있는 부대다 보니까 주로 도로 중심으로 이동을 하는데, 중공군은 그런 거에 필요 없이 그 당시에 민둥산이었기 때문에 산 중턱으로 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밀리에 밤에 잠입을 해갖고 퇴로를 미리 끊어놓는 겁니다. 후방으로 해갖고 일제 공격을 퍼부으면은 당연히 미군 입장에서는 기계화 부대가 화력은 강하지만은 보급이 끊기면은 금방 전투력을 상실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미군은 또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랑 또 달랐습니다. 그렇게 경험 많은 병사들은 많이 제대했고 예비역에서 온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신병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게 훈련이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기존에 우리가 배우던 거는 다른 후방 침투, 후방 기습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대들, 그리고 중공군이 그 당시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국지적인 지점에서 압도적인 병력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는 병력이 충분하지 않지만은 아주 좁은 결정적인 퇴로 차단이라든가 후방 기동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병력을 쓰므로써 정보가 부족한 미군 입장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인 적에게 포위된 것처럼 이렇게 착오를 불러일으킨 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몇 번 당하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패닉이 발생했죠. 중공군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는 너무 무시하더니 몇 번 당하니까 이제는 괴물 귀신 군대가 온 것처럼 또 생각을 해갖고 압도적이라는 느낌 드는 거죠. 네, 압도적. 그래갖고 1951년 145퇴 때까지는 아예 패닉에 빠져서 퇴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진정이 된 것이 리츠웨이 장군이 이제 와갖고 겁낼 필요 없다. 우리에겐 압도적인 화력이 있다. 화력으로 결국에 정면 승부를 걸면은 쟤들이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잡고 그 다음에 한번 밀어붙여 보니까 중국이 그때부터는 실력을 바닥을 드러냈죠. 그 당시에 중국이 그걸 강조하는 게 어쨌건 약으로 깡으로 거기서 이 무승부를 이루는 데는 성공을 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그 다음에는 펑또와이도 깨닫게 되죠. 이 병력으로 우리가 이 원시적인 군대를 가지고 한반도를 다 다시 석권하는 건 힘들다. 그래서 이제 휴전선 정도에서 고착이 된 거고, 대신에 우리가 지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계속 병력을 교대로 보내면서 그
그다음에 소련의 지원도 받고 그러면서 갱도전을 펴죠. 그다음에는 갱도전을 하게 되면서 미군 입장에서도 이렇게 두더지처럼 파고 들어간 적을 소탕하기가 이제는 쉽지 않다는 걸 깨닫고 휴전회담에 임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 돌아가서는 반드시 현대화해서 우리도 미군처럼 강력한 화력을 갖춘 부대로 거듭나야겠다는 그런 인식이 생겨난 거죠. 그러면 이제 시진핑 정부 등장하고 나서는 항미 원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시진핑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개혁들을 쭉 해나가잖아요. 군 개혁을 해나가는데 6.25도 영향을 미치는 게 좀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정신교육 측면에서 정훈 측면에서는 항미 원조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미국의 첨단 기술에 쫄 필요가 없다. 이겨본 적도 있다. 그렇죠. 우리 인민의 의지로 이거는 충분히 극복할 만한 대상이고 저들이 오히려 저런 기술과 화력의 그것만 믿고서 방심할 때 우리의 이 한층 더 나은 의지와 그리고 우리도 기술이 있다. 이미 뭐 중국의 과학기술력이 미국 턱밑까지 다 쫓아왔는데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정신승리하는 거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이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는 내부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 2015년 무렵부터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데 이 군의 구조를 갖다가 완전히 싹 바꾸고 있습니다. 벌써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갖다가 얘기를 하게 되면서 역시 시진핑도 군축을 갖다가 선언을 했습니다. 2015년이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걔들은 승전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승전 7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더 현대화된 군대로 가야 된다고 해서 230만에서 200만으로 또 30만을 감축하기로 이제 200만이에요. 네, 30만 감축을 선언을 하고 거기에 숫자만 줄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부 구조를 갖다가 현대전에 맞게 뜯어 고쳐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기존에 일단 7개 대군구 체제를 갖다가 확 줄여서 5개 전구 체제로 더 슬림화합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집단군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단 정도의 규모를 갖다가 이제 집단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집단군 숫자도 팍 줄입니다. 과거에 이제 18개 집단군 체제였던 걸 갖다가 13개로 줄이고 그 다음에 단순히 그것도 수만 줄이는 게 아니라 부대 조직 자체를 갖다가 슬림화합니다. 우리 이제 국군을 보시면은 야전군이 있고 야전군 밑에 군단이 있고 사단, 그 여단, 대대, 중대, 소대 이렇게 굉장히 위계가 많지 않습니까? 중국이 사단을 없애버렸습니다. 집단군, 즉 군단에서 곧장 여단으로 내려갑니다. 여단, 대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확 슬림화시키고 그 다음에 여단과 이 대대가 결국에 핵심 부대 단위가 되는데 이걸 갖다가 모듈화 시켰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각 전구마다 합성 여단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헤비 여단이랑 미디엄 여단 그리고 라이트 경 여단을 이렇게 세 종류로 만들어 중여단, 무골중, 그다음에 가운데 중, 그다음에 가벼울 가운데 중을 보통 중형 여단이라고도 하는데요. 중여단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갑 차량, 궤도 차량, 무장환 이런 전통적인 기계화 부대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중형은 뭐냐면은 차량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갑차, 그러니까 우리 바퀴 달린 것들. 좀 더 경쾌하게 옮길 수 속도는 빠르겠네. 있지만 화력이 좀 가벼운 거고 경차량은 장갑 차량도 아닙니다. 장갑도 최소화 시켜갖고 진짜 스피디하게 움직이는 그런 수준으로 된 이런 세 종류의 여단을 갖다가 갖추고 거기에 대대들도 마찬가지로 각 여단마다 대대가 4개가 있는데 얘네들 갖다가 대대급까지 이런 제병협동 혼성부대로 다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병, 기갑, 포병 그리고 방공 거기에 보급, 공병 이런 것까지 싹 다 혼성이 돼 있어 갖고 각각의 최소 대대 단위로의 단독 작전이 가능한 이런 모듈로 만든 겁니다. 다양한 작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다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기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멀리까지 이동 작전이 필요하면은 경량 부대들만 싹 모아서 그쪽으로 빨리 가고 미군이나 러시아군 같은 강력한 기계화 부대가 침공해 오면은 중 부대들만 모아갖고 또 이제 거기 투입하고 그리고 뭐 대규모 작전이면은 그런 여단들을 모아서 거의 사단급 부대들로 편성을 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걸 모듈식으로 하기 위한 부대 조직 개혁을 갖다가 다 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군종 개혁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인민해방군은 군종이 되게 별거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기본 골조가 그냥 육군이었고 거기다 독립군종으로 뭐 해군, 공군, 그 다음에 옛날엔 제2포병이라고 했죠. 전략 로켓군인 근데 시진핑 때 되면 이게 육해 공군으로 일단 딱 정렬을 했다가 거기다가 이제 2015년 말에
말에 이제 5개 군종으로 확대를 합니다. 제2포병을 갖다가 전략 로켓군, 걔네식으로 하면 화전군으로 개편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중요한 미래전에 해당되는 그런 부대들 갖다가 모아서 전략지원부대라고 이제 이렇게 5개 군종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전략지원부대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우주군, 사이버군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대단하네요. 그리고서 지난 2014년 바로 작년에는 한 번 더 이 전략지원부대를 갖다가 이 3개로 쪼갰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2024년 6월인가가 발표를 한 건데 일단 군사 항천부대 이게 바로 우주네요. 우주군입니다. 예. 그다음 망락공간부대라고 하는데 이게 사이버스페이스입니다. 사이버스페이스. 그래서 사이버전 부대 그리고 군 신식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군 통신지원 정확히 얘기하면 군 정보지원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군종으로 갖다 그렇게 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독립을 시켜놨고요. 일단 미국도 지금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벤치마킹 해갖고 중국도 그런 쪽으로 하고 사성 장군 정도가 이 사이버 전쟁을 갖다 지휘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센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전쟁, 이 사이버 전쟁 능력은? 사이버 전쟁 능력은 중국이 지금 뭐 세계 3강이죠. 3강. 만일 중국과 전쟁한다 그러면 중국은 이미 한국에 인터넷 망하고 통신망부터 일단 마비시켜놓고 들어오겠네요. 맞습니다. 이미 전 세계 전쟁의 교리는 싸우기 전에 웬만큼 이기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적의 정보 역량을 파괴하고 사이버전을 통해서 민심과 인프라 갖다가 다 뒤흔든 상황에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군 작전에서도 일반적인 군 운영에서 너무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원래는 이러면 안 됩니다. 아유,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의 이 정보 인프라에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편한 이 민간 인프라 써갖고 이 군 작전까지도 하고 있는데 010으로 전쟁을 하면 어떡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전시가 되면은 다 먹통이 될 거라는 가정하에서 해야 되거든요. 먹통되고 다 저쪽에서는 듣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이 편리한 민간 인프라에 길들여져 있다는 게 너무 지금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이미 선진 군대들은 확실히 다르다. 그런 걸 집중적으로 파괴하고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 주변 국가들의 동태를 철저하게 지금 감시하고 있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그런 쪽의 능력이 상당합니다. 그 병력이 결코 적지가 않아요. 우주, 사이버, 정보, 후방 지원 요게 합쳐서 30만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이버전 부대만도 대략 한 6, 7만 명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한국을 침공한다고 친다면은 6, 7만 명이 이제 해킹 들어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공격 들어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우리 전체 병력과도 뭐 이렇게 크게 꿀리지 않는 첨단 부대들이 먼저 공격을 해 들어오면 참 힘들죠. 우리는 사이버 부대 제대로 있지도 않을 것 같은데 사이즈가 큰 건 없을 것 같은데 해봤자 몇천 명도 못 넘을 것 같아요. 네, 있긴 있습니다만 여러 면에서 딸립니다. 숫자도 딸릴 거고 실력도 아직까지는 중국만큼 안 될 거고 말이죠. 중국은 그거 외에도 또 무장 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부대들이 감축이 될 때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군인으로 이제 동원할 수가 있죠. 이를테면 전쟁이 나면은 꼭 민사 작전이 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군이 이것까지 다 담당을 해야 되는 참 어려운 상황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200만 병력들이 알아서 전투 수행하고 그다음 후방 민사 작전은 이 무경이 투입되면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상당한 이 여러 가지 작전 역량을 갖추고 있고 지금은 이것이 주변의 핵심 이익을 지키는 쪽으로 몰아서 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 이런 모듈형 군대라는 것이 상황 여하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원거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의 이런 발전 경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점이 바로 2027년입니다. 2027년은 바로 중국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뭐 시진핑도 인민해방군 100년을 맞아서 우리 인민해방군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라고 하는 걸 만천하에 과시하고 싶은 준비를 착착착 해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성과들을 다 합쳐서 근데 아마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고 뭔가의 공적까지 하나 보여주고 싶어 할 거고 그게 무엇일 건가가 좀 지금 초미의 관심사죠. 그래도 27년도 중요한 경우하면은 시진핑은 사연임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사연임에 굉장히 중요하네. 그때 뭔가 성과를 제대로 내고 폼을 잡아야지 사연임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도 이 중국의 이런 동태 물론 뭐 열심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지금 배워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중국이 특히나 지난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에 지금 막강한 강점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차차 얘기하겠지만은 중국은 지금 전 세계 드론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입니다. 거의 원료부터 지금 부품 이런 거 완제품까지 지금 거의 전 세계 민수 시장
시장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고, 이거 뭐 군용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고 있고, 드론 전력화에 지금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가 있고, 그리고 지금 딥시크 쇼크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탑재할 AI 개발에 있어도 지금 굉장히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전쟁한다 그러면 이제 뭐 한 드론을 한 10만 대 띄워놓고 그걸 다 AI가 조종하기 시작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예.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이 중국 인민해방군은 단순한 군대가 아닙니다. 상당히 경제적 활동에도 많이 손을 뻗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산주의 국가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걸 갖다가 민군 겸용 기술로 개발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중국제 쓸 때 이거 조심하자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민군 겸용의 손길이 안 뻗친 데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다 쓰는 그런 거에 진짜 중국 인민해방군의 손길이 어디 들어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당연히 그런 게 다 감독을 하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다 군용으로 전환될 수 있게 그 어느 정도 설계 때부터 다 반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지금 중국의 어마어마한 세계 공장이라는 인프라가 그냥 뭐 민간용 제품 생산하는 인프라가 아닙니다. 중국은 이게 어느 순간에 전시가 되면은 싹 군용으로 바뀔 준비가 기본적으로 돼 있는 나라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중국의 부패 문제나 내부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해도 위력, 저력, 그리고 앞으로의 그 모습은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그냥 넉놓고 옛날 중공군, 그것도 가짜 이미지의 중공군만 생각하면은 큰 코 다칠 날이 올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게 많은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오늘은 일단은 중국군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개관만 오늘 하는 거로 하고, 또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 상세한 얘기를 갖다가 좀 짚어보는 시간을 또 계속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승민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